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그 이름도 험한 바위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평생을 산과 밤만 보며 살았고 고을 장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나들이라 여겼습니다. 하물며 한양이라는 곳은 꿈에서나 본다는 먼 나라 이야기였지요. 이 마을에 동복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5, 키는 훤칠하되 하는 일은 시원찮은 청년이었지요. 농사를 지으라 하면 김을 매다 졸고 나무를 하러 가자면 그늘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입만은 살아서 온갖 허풍을 다 떨었지요. 내 작년에 고을 대감 행차를 봤는데 그 가마가 이만해. 팔을 벌려 허공을 그리면 마을 사람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고을 대감 행차는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작년에 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동복이 너 또 헛소리하네. 작년엔 대감 행차 없었어. 아, 그게 재작년이었나? 뻔뻔하게 웃으며 넘어가는 게 동복이의 버릇이었습니다. 그런 동복이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장가를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처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복이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어찌된 일인지 중매가 서질 않았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복이 어미가 까다로웠던 겁니다. 우리 동복이는 말이야 보통 처녀 가물은 안 돼. 최소한 양반집 규수 정도는 되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집 3대째 머슴이었는데 무슨 양반이야. 아들이 저 모양인데 규수를 바라다니. 그렇게 동복이는 25가지 총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웃고를 보부상들이 쉬어가고 있었지요. 동복이는 그들 곁에 슬쩍 다가가 앉았습니다. 먼 곳 이야기를 듣는 게 동복이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한양 구경이 그렇게 좋습니까? 동복이가 물으니 보부상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고 말고. 저자거리가 이 마을 10배는 되고 기생집 등 뿔만 1000개가 넘지. 경복궁 담장은 끝이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온갖 진귀한 게 다 있어. 동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소이다. 자네 같은 촌놈이 한양 가봤자 길 잃어. 하하. 보부상들이 깔깔 웃고 떠났습니다. 동복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촌놈이라고? 나라고 한양 못 갈까? 하지만 한양은 여기서 보름을 걸어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지요. 동복이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한양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가더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야 평생 이 산골에서 사는 게 팔자인데. 그때 동복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나 한양 가봤소. 순간 사랑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네가 한양을? 그럼요. 작년 봄에 다녀왔지요. 동복이는 낮에 들은 보부상 이야기를 짜깁기에서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저자거리가 얼마나 크고 경복궁이 얼마나 웅장하고 기생들이 얼마나 고왔는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동복이가 워낙 자세히 말하니 점점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짜냐? 네가 정말 한양을 갔다 왔어? 그럼요. 거짓말이면 내 코가 석자. 동복이는 그날 밤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양 구경을 다녀온 사람이라니 이 깊은 산골에서 그런 사람은 동복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지요. 동복이의 한양 이야기는 날마다 살이 붙고 꼬리가 달렸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했다던 것이 나중엔 임금님도 봤다, 대신과 술도 마셨다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글쎄, 동복이가 원래 허풍이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옆 마을까지 소문이 퍼지고 어느새 바위골에 한양 다녀온 선비가 있다는 이야기로 둔갑했지요. 선비라니 평생 글자도 제대로 못 배운 동복이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뜻밖의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옆 고을 양반댁 과부 춘섬의 귀에 말이지요. 기 글자 수 리포트.
기 글자 수 2089자. 다음 단계 승를 진행할까요? 마지막까지 다 떠주세요. 12월 25일 승 마이너스 과부 춘섬과 뜻밖의 인연. 옆고을 양반댁 과부 춘섬은 30살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20에 시집을 갔으나 신랑이 혼례 석 달 만에 병으로 죽는 바람에 과부 신세가 되었지요. 시댁에서는 춘섬더러 수절하며 제사나 모시라 했지만 춘섬은 그런 삶이 답답했습니다. 젊은 것이 무슨 과부 행세냐. 개가를 해라. 친정 부모는 그리 권했으나 한번 과부가 된 여자를 받아줄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춘섬은 성격이 강해서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시시한 남정네랑 살 바에야. 그렇게 춘섬은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요. 그런 춘섬에게도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 구경이었지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춘섬은 한양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한양에 가서 넓은 세상도 보고 글 잘하는 선비도 만나보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간 춘섬이 재미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위골에 한양 다녀온 선비가 있다던데. 그렇다던데. 젊은 선비인데 한양 구경을 다녀왔대. 춘섬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한양을 다녀온 선비라니. 춘섬은 그 길로 바위골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두어 시간 걸어 바위골에 도착하니 마침 동복이가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었지요. 춘섬이 마을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한양 다녀온 선비가 누구십니까? 아, 저기 저 총각이요. 동복이라고. 춘섬이 동복이를 보니 키는 훤칠한데 옷차림이 영 초라했습니다. 선비라기보단 그냥 촌놈 같았지요. 하지만 춘섬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선비란 게 원래 가난한 법이지. 춘섬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양 구경 다녀오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동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과부가 자기를 찾아왔다니. 게다가 제법 얼굴도 곱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동복이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예. 그게 접니다, 아만. 오, 정말이십니까? 저는 춘섬이라고 합니다. 평소 한양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혹시 자세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동복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동복이는 춘섬을 마을 정자로 데려가 한양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였지요. 보부상들한테 들은 것, 책에서 본 것, 상상한 것을 뒤섞어서 그럴싸하게 꾸며댔습니다. 춘섬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양이 그렇게 큰 곳입니까? 그럼요. 이 고을 20개를 합쳐도 안 되지요. 궁궐은 정말 금으로 지었답니까? 금까진 아니고. 기와장이 유리처럼 반짝거렸지요.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은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섬은 동복이를 똑똑한 선비로 착각했고 동복이는 춘섬이 자기한테 반했다고 착각했지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춘섬이 물으니 동복이는 화들짝 놀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그 뒤로 춘섬은 사나흘에 한 번씩 바위골을 찾아왔습니다. 한양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동복이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한양을 다녀온 선비라면 그것만으로도 춘섬에겐 충분했지요. 동복이도 춘섬이 좋았습니다. 평생 총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법 괜찮은 과부가 자길 찾아오다니. 동복이는 더욱 허풍을 떨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정승댁 잔치에도 갔었지. 정말요? 어떤 음식이 나왔습니까? 그게. 온갖 산의 진미가 다 나왔지. 특히 그 용봉탕이라고. 춘섬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섬이 동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동복 날이죠.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혹시 장가 안 가셨습니까? 동복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럼 저 같은 과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동복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혹시 청혼인가? 동복이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저야. 좋지요. 그럼 오늘 밤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춘섬의 말에 동복이는 혼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동복이는 춘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춘섬은 저녁상까지 차려놓고 동복이를 맞았습니다. 한양 이야기 들려주신 보답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나눴습니다. 술 기운이 도니 분위기가 묘해졌지요. 춘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복 날이죠. 과부 신세지만 아직 젊습니다. 혹시 저를 아내로 삼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복이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저 정말입니까? 예. 나리처럼 한양도 다녀오시고 학식도 있으신 분이라면 저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복이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한양은 갯불 가본 적도 없고 학식은 더더욱 없는데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춘섬이 떠날 게 뻔했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자. 저야. 춘섬 씨가 좋다면 얼마든지요. 춘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날 밤 등불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었고 밤은 길었습니다. 춘섬은 오랜 과부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자를 얻었다는 안도감에 젖었고 동복이는 힘이 좋았다고만 해두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춘섬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나리 이제 우리 혼인을 하는 걸로 하지요? 예, 그럽시다. 동복이는 신이 났습니다. 이야, 나 완전 대박. 한양 구경 거짓말 하나로 장가를 가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혼인을 하려면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리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동복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한양도 안 가봤고 글자도 모른다는 게 들통나면? 전 마이너스 거짓말의 눈덩이와 위기. 춘섬의 친정은 고를 읍내에 있는 제법 큰 양반댁이었습니다. 춘섬의 아버지 이진사는 고을에서 이름난 선비였지요. 비록 딸이 과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재혼을 한다면 최소한 선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섬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처를 정했습니다. 누군데? 바위골에 사는 동복이라는 분입니다. 한양 구경도 다녀오시고 학식도 있으신 분이지요. 이 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양을 다녀왔다고? 그럼 제법 학식이 있는 선비로구나. 예, 아버지.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 진사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양을 다녀온 선비라면 과거 급제도 노려볼 만하겠군. 다음 날 동복이는 춘섬과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동복이는 덜덜 떨었지요. 혹시 들통날까봐 말입니다. 춘섬이 물었습니다. 날이 왜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아, 그게 처음 뵙는 장인어른이라 그렇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동복이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진사댁에 도착하자마자 이 진사가 동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차림이 영 촌스러웠지요.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동복이라는 친군가? 예. 그렇습니다. 한양을 다녀왔다지? 예. 작년에. 그럼 경복궁 근정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가? 동복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청 크고 기둥이 많고 당연한 소리만 하는군. 그럼 한양 사대문 이름을 대보게. 사대문이요? 그게 동, 서, 남, 북, 문이. 이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정말 한양에 가본 게 맞는가? 동복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춘섬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아버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글이나 써보게. 자네 이름을 한문으로 써보게나. 동복이는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한문은커녕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처지였으니까요. 동복이는 붓을 들고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이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도 못 쓰는 게 무슨 선비인가? 춘섬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아버지, 당장 돌려보내라. 춘섬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이미 동복날이와. 뭐, 이미 뭘 했다는 게냐? 춘섬이 얼굴을 붉히자 이 진사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런. 네가 과불하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찌 이런 촌놈과. 이 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을 섞은 마당에 어쩔 수 없었지요. 이 진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동복이 네가 정말 선비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라. 그래서 석 달 안에 천자문이라도 떼면 혼인을 허락하마. 동복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복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석 달 안에 천자문? 그게 되겠어?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집으로 돌아온 동복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동복이가 과부와 혼인한다는 소문을 다 알고 있었지요. 동복이 어미는 잔치상을 준비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하지만 동복이는 석 달 안에 천자문을 떼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혼장 김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동복아, 네가 정말 선비가 되고 싶으냐? 예. 하지만 제가 무식한데 어찌. 걱정 마라. 내가 가르쳐 주마. 대신 죽어라 공부해야 한다. 동복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동복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글 공부를 했습니다.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읽고 붓글씨를 연습했지요. 처음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춘섬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복이는 천자문을 반쯤 뗐고 자기 이름도 한문으로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이 칭찬했습니다. 오, 제법인데. 이 속도면 석 달 안에 충분히 해낼 수 있겠어.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동복이는 천자문을 거의 다 외웠고 간단한 한시도 지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춘섬도 가끔 찾아와 격려해 주었지요. 날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춘섬 씨 때문이지요.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이 진사댁에서 동복이의 실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진사가 문제를 냈습니다. 좋다. 그럼 천자문 앞부분을 외워보게. 천지현황, 우주홍황. 동복이는 술술 외웠습니다. 오, 제법인데. 그럼 이번엔 봄이라는 제목으로 한시를 지어보게. 동복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봄바람 불어오니 만물이 소생하고 꽃잎 흩날리니 나비도 춤을 추네. 이 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제법인데. 춘섬아, 이 친구 진짜 선비가 되었구나. 춘섬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혼인을 허락하마. 다음 달에 혼례를 올려라. 동복이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해냈어. 결 마이너스 진실과 해피엔딩.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지요. 동복이는 새 옷을 입고 춘섬과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이 진사도 기분이 좋아 술을 권했습니다. 사위 한잔하게나. 자네 덕분에 내 딸이 행복해졌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사위 한양 이야기를 들려주게. 어찌 한양까지 가게 되었나?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복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동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은. 응? 사실은 뭔가? 제가 한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잔칫집이 술렁였습니다. 이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한양에 안 가봤다고? 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부상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 것처럼 한 거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춘섬도 놀란 얼굴로 동복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리. 정말 그러신 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춘섬 씨.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했어도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선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지요. 동복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진사가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거 재미있군. 한양 구경 거짓말 하나로 공부까지 하게 되다니. 장인어른? 사위, 자네는 비록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짜가 되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나? 한양을 가본 촌놈보다 한양 안 가봤어도 공부하는 선비가 100배 낫지. 춘섬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 저도 괜찮습니다. 한양을 가봤든 안 가봤든 나리는 이제 진짜 선비이시니까요. 동복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진사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모두 축하 한잔 합시다. 거짓말쟁이 촌놈이 선비가 되었으니. 건배. 잔칫집은 다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지요. 동복이 잘했다. 이제 진짜 선비네. 그날 밤 동복이와 춘섬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춘섬이 물었습니다. 나리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제가 나리를 고생시킨 셈인데. 무슨 소리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소. 거짓말쟁이 촌놈이 아니라 진짜 선비 말이오. 그럼 언젠가 정말 한양에 함께 가요. 그럼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가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끌어안았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밤은 다시 길었습니다. 그 후로 동복이는 정말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2년 뒤 동복이는 생원시에 합격했고 춘섬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말입니다. 한양 거리를 거닐던 동복이가 춘섬에게 말했습니다. 춘섬, 한양이 이렇게 컸소? 내가 거짓말로 하던 것보다 훨씬 크구려. 호호, 그러게요. 그때 거짓말이 오히려 약했네요. 하지만 거짓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도 복이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경복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복이는 그날 밤 춘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한 가지 거짓말을 더 할까요? 무슨 거짓말인데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짓말 말이오. 춘섬이 웃으며 동복이를 밀쳤습니다. 나리,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하하, 그래도 사실이잖죠. 등불이 다시 꺼졌고 한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옛날 옛적이라 충청도 깊은 산자락 아래 박달나무가 바람에 울어대는 박달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은 높지 않았으되 골짜기가 깊어서 해가 조금만 기울어도 그늘이 먼저 눌러 앉았지요. 밤이 되면 달빛마저 산허리에 걸려서 마을까지는 더디게 내려오던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으니 이름하여 돌쇠라 불렀지요. 돌쇠라는 놈은 태어날 때부터 힘 하나만큼은 하늘이 제대로 내려준 사내였습니다. 소 2마리를 앞세워도 고삐를 놓치질 않았고요. 지게에 장작을 산처럼 얹어도 허리를 쭉 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주인집 노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놈 팔뚝엔 쇠심줄이 들었을 게다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나 말이죠. 사람 일이 늘 그렇듯이 하늘이 한쪽을 채워주면 다른 한쪽을 비워두는 법이라 했던가요. 돌쇠는 그 힘과는 어울리지 않게 겁이 유난히 많은 사내였습니다. 밤에 바람이 스쳐도 괜히 뒤를 돌아봤고요. 달빛에 나뭇가지 그림자만 흔들려도 발길을 멈추고 숨을 죽였지요. 여름밤 개구리 울음에도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렸고
겨울밤 문풍지가 울면 설마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잦았던지 마을 아이들조차 돌쇠를 보면 괜히 돌을 차며 웃고 달아났지요. 동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놈은 귀신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저놈 보고 놀라 달아나겠다. 그 말이 하도 오르내려서 돌쇠 본인도 속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며 씁쓸히 웃을 뿐이었지요. 그렇다고 돌쇠가 못된 놈은 아니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시키는 일은 말없이 해냈고요. 남의 물건에 손댈 줄도 몰랐지요. 다만 사람들 앞에만 서면 목이 콱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고 시선이 모이면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장터나 우물가에서 처자들이 웃으며 지나가기라도 하면 돌쇠는 땅만 내려다봤지요.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사람 구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거렸으나 그 생각은 늘겁이라는 돌에 눌려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돌쇠에게 흔한 장가 이야기 하나 들어오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주인집 마님이 한두 번 중매를 서보려 했으나 돌쇠가 처자 앞에서 벙어리가 되는 꼴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놈은 평생 호라비로 늙겠구먼 하는 말이 마을에 돌았고요. 돌쇠 본인도 그 운명을 받아들인 듯 했지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오라는 분부가 떨어졌지요. 박달나무 몇 그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돌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져서 홀로 산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깊었고요. 나무를 찾아 헤매는 동안 해는 어느새 중천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돌쇠는 땀을 훔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베고 내려가야 해. 날 저물기 전에. 겁 많은 본성이 속삭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골짜기 하나를 넘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에 조그마한 샘터가 나타났는데 그 물가에 처자 하나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화들짝 놀라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사람이라니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혹시 산신령이 아닐까? 혹시 여우가 둔갑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지라 돌쇠는 나무 사이로 슬며시 그 처자를 엿보았지요. 처자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햇살에 비친 그 모습이 마치 물안개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얼굴은 또 어찌나 곱던지 마을 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이 흘렀지요. 돌쇠는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발밑에 놓인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어요. 우두둑 소리가 숲속에 울렸지요. 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처자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지요. 거기 누구요? 돌쇠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자가 다시 물었지요. 산길을 잃었소? 그제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으나 달리 할 말이 없었지요. 처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길을 알려드리리다. 이리 오시오. 돌쇠는 꿈을 꾸는 것처럼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처자는 손짓으로 산길을 가리켰고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정표가 될 만한 바위며 나무를 일러주었지요. 그리고 돌쇠가 돌아서려는 순간 처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대는 겁이 많은 사람이요? 돌쇠는 깜짝 놀라서 처자를 바라봤지요. 어찌 알았을까요? 처자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다 써있소. 하나 겁 많은 것도 나쁘지 않소.
그것도 하나의 신중함이니까. 그 말 한마디에 돌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위로였지요. 그날 이후로 돌쇠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산속 그 처자 생각이 났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주인집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산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인 노인이 돌쇠야, 내 혼이 어디가 있느냐? 하고 불러도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무슨 병이라도 들었나? 산에서 무얼 보고 왔길래 저 모양인가? 하지만 돌쇠는 아무에게도 그날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도 없었거니와 말하고 싶지도 않았지요. 보름이 지났을까요? 돌쇠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산길로 올랐습니다. 주인집 일을 핑계 삼아 또 장작을 하러 간다고 했으나 사실은 그 처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샘터에 가보니 처자가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돌쇠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처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오셨군요. 돌쇠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그게 장작을 처자는 웃었습니다. 장작은 핑계고 날 보러 온 거 아니오? 돌쇠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부정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자가 다시 말했어요. 괜찮소. 나도 그대가 올까 싶어 기다렸으니까. 그날부터 돌쇠는 사흘에 한 번꼴로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 붙였으나 만남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입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처자는 돌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요. 웃어주었고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 돌쇠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돌쇠는 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왜 이 깊은 산속에 혼자 계시오? 처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이의 딸이요. 인간 세상에 내려갈 수 없는 몸이지요.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린 처자가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하늘의 이치가 어찌 되든 지금 이 순간은 그대와 함께 있고 싶소.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샘터 옆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처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달이 참 밝겠구려.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자 처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를 믿소? 돌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믿소. 처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이 산속에 남을 수 있겠소? 돌쇠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산속에? 겁쟁이 돌쇠에게 그보다 무서운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 처자의 눈을 보는 순간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그러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처자는 돌쇠의 손을 잡고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지요. 여기가 내가 머무는 곳이요. 처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등불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깨끗한 요 하나가 깔려 있었지요. 처자가 등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처자가 돌쇠 앞에 앉으며 말했지요. 겁내지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돌쇠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겁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끝에 누워 있었으나 밤이 깊어지자 어느새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지요. 처자의 손이 돌쇠의 손을 찾았고요. 돌쇠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틈으로 스며들었으나 돌쇠는 놀라지 않았어요. 밤새 부엉이가 울었으나 돌쇠는 귀를 막지 않았지요. 처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눈 말은 길었고요. 밤은 그보다 더 길었지요. 속삭임이 이어졌고 한숨이 섞였으며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만 갔습니다. 새벽이 올 때쯤 두 사람은 한 몸처럼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을 때 처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이제 내려가야지요. 처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지요. 또 올 수 있소? 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산을 내려오는 돌쇠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어제까지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요. 가슴엔 따스한 무언가가 차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보면 뭔가 달라졌네 하고 수군거렸지만 돌쇠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돌쇠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나흘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급기야 이틀에 한 번꼴로 산에 올랐지요. 주인 집에서는 의아해했으나 워낙 묵묵히 일을 해내는 돌쇠였기에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돌쇠가 산에 다녀올 때마다 얼굴에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늘 움츠러들고 고개를 숙이던 놈이 이젠 어깨를 펴고 다녔지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그 안에 자리 잡은 듯 했어요.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저놈 요새 뭔가 다르지 않소? 그러게 말이요. 혹시 산에서 무얼 먹었나?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요. 급기야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산에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에이 설마 하며 웃어넘겼어요. 돌쇠가 여자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했던가요. 어느 날 마을의 사냥꾼 최 씨가 산에 올라갔다가 돌쇠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필 돌쇠가 그 처자와 샘터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말이죠. 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게 정말 돌쇠란 말인가? 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처자는 절세미인이었고요. 돌쇠는 그 앞에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불이 나게 마을로 내려와서 입을 열고 말았지요. 돌쇠 그놈 산에 여자가 있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이요? 거짓말 같은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돌쇠가 산신령의 딸과 정을 통한다는 이야기, 밤마다 산속 오두막에서 한 이불을 덮는다는 이야기, 심지어 돌쇠의 힘이 그 처자 덕분에 더 세워졌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지요.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안 돼. 산신령을 건드리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네. 젊은이들은 부러워했어요. 돌쇠 그놈 복도 많지. 안악들은 수군거렸지요. 과연 어떤 여자이길래? 돌쇠는 처음엔 그 소문을 몰랐습니다. 하나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끼긴 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 부러움 섞인 눈, 걱정스러운 눈.
돌쇠는 불안했지요. 주인집 노인이 돌쇠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돌쇠야, 소문이 사실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신령 딸이라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구나.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마을에 해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이 깊어졌지요. 하나 처자 생각을 하면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다시 산에 올랐지요. 처자는 여느 때처럼 샘터에 있었습니다. 하나 오늘은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그대 마을에서 소문이 났지요? 처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처자가 손사래를 쳤지요. 아니요. 어차피 숨길 수 없는 일이었소. 그리고 처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 나는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하나 그대가 힘들다면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오. 돌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지요. 평생 겁쟁이로 살던 돌쇠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겁니다. 나는 그대 없이는 못 살겠소. 마을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그대만 있으면 돼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정말이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샘물은 졸졸 흘렀고요. 산새는 지저귀었지요. 세상이 뭐라 하든 두 사람만의 세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우물물이 마르고 닭들이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다 돌쇠 때문이 아니겠소? 산신령이 노한 게 틀림없소. 노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돌쇠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하오. 돌쇠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내가 잘못한 건가? 처자를 만난 게 잘못인가?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또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처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지요. 하나 샘터에 도착하니 처자가 아닌 다른 이가 서 있었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흘렀지요. 돌쇠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분이 산신령이구나. 산신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딸과 정을 통한 사내로구나. 돌쇠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옵니다. 산신령이 웃었지요. 죄송할 것 없다. 내 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령이 말을 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묻겠다. 너는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느냐? 돌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게 시험을 하나 내리겠다. 산신령은 손을 들어서 허공을 가리켰어요. 갑자기 주변이 온통 어둠에 쌓였지요. 사방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신의 울음, 짐승의 으르렁거림, 바람의 울부짖음. 이 어둠 속에서 새벽까지 버텨라. 도망치지 않고 서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 하나 도망친다면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돌쇠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평생을 겁쟁이로 살아온 돌쇠에게 이보다 끔찍한 시험은 없었지요. 다리가 후들거렸고요.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처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쇠, 겁내지 마세요. 내가 곁에 있어요. 돌쇠는 그 목소리를 붙들었지요. 그래, 처자가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돌쇠는 이를 악물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도 짐승이 달려들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겁이 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돌쇠의 옷은 땀에 흠뻑 젖었고요.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하나 버텼습니다. 처자를 생각하며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을 견뎌냈어요. 마침내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요. 소리들이 사라졌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잘 견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손짓을 하자 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 딸을 데려가거라. 하나 한 가지 더 일러두겠다. 산신령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을에 일어난 일들은 내가 낸 시험이었다. 너희 둘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이 사라지고요. 처자가 돌쇠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함께 내려가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신기하게도 우물에 다시 물이 차올랐고요. 닭들은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돌쇠가 모든 사정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산신령께서 인정하신 인연이라면 우리가 뭐라 하겠소. 주인집 노인은 돌쇠에게 작은 땅 한 떼기를 내주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지요. 돌쇠와 처자는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뒤로 돌쇠가 정말 겁이 없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밤길도 혼자 다녔고요. 어떤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구먼. 하나 돌쇠는 혼자 웃으며 생각했어요. 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킬 것이 생긴 거지.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났고요. 그 자식들도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박달골 마을은 그 뒤로 대대손손 평안했고요. 사람들은 돌쇠 부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겁이 많다고 부끄러울 것 없다. 중요한 건 지킬 것이 생겼을 때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니라. 세상에 용감한 사람은 처음부터 용감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용감해지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박달골 사람들은 지금도 산에 올라갈 때면 그 샘터에 들러서 물 한 모금을 마신다지요. 돌쇠와 처자가 처음 만났던 그 샘물을 마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가 생긴다면서 말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를 준다는 것을 말이죠.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을에 정씨 부인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그녀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기와집에서 홀로 살며 바느질과 직조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단정한 과부로만 여겼습니다. 낮에는 배틀 앞에 앉아 묵묵히 일하고 해가 지면 방문을 닫고 홀로 지내는 평범한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집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지요. 마을에는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학식이 깊고 글씨가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생은 벼슬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구경하고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를 캐내는 것을 즐겼지요. 어느 날 저녁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이생은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군. 혹시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닐까? 아니, 남정네 목소리도 섞여 있다던데. 과부가 은밀히 남자를 들이는 게 아니겠소? 이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과부의 집에서 밤마다 기묘한 소리가 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생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생은 정씨 부인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코를 들이미는 것이 이생의 낙이었으니 이런 수상한 일을 그냥 넘길 리 없었지요. 처음 며칠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그녀의 집은 평범한 과부의 집처럼 조용했지요. 하지만 보름이 지난 어느 밤, 이생은 드디어 그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낮게 웃는 소리, 무언가를 따라 읽는 소리, 그리고 정씨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이번에는 이 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이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글을 가르치는 소리라니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이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생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담을 넘어 그 비밀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지요. 달빛이 기와 위에 얹힌 밤, 이생은 조심스럽게 정씨 부인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등불 불빛을 따라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켠에 6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비들과 어린아이들이었지요. 그들 앞에는 정씨 부인이 단정히 앉아 훈민정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맞춰 천민들이 소리내어 글자를 익혔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더듬거리며 글자를 읽다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나무라지 않고 아이의 손을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틀려도 괜찮단다. 배우는 데는 죄가 없단다. 이생은 그 순간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교도 음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여인이 천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는 담장 너머에서 부인의 옆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생은 그날 밤 이후로도 가끔씩 담장을 넘어 부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과부가 천민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신기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생은
그곳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부인을 몰래 지켜보는 것이 묘한 재미가 있었지요.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 천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달빛 아래 빛나는 그녀의 옆모습. 이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이생은 뜨문뜨문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였지요. 어느 날은 부인이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쳤고, 어느 날은 노비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이생은 점점 부인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지요. 그저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생은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머슴 하나가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마님, 이것이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께 보낼 편지입니다. 마님 덕분에 이 천한 것도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씨 부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뜻이지요. 담장 너머에서 이생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글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천민들에게 존엄성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지요. 이생은 생각했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이생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부드러운 미소, 천민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달빛 아래 빛나던 검은 머리카락. 이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은 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각자에게 책 한 권씩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직접 필사한 언문책이었습니다. 촛불을 밝혀가며 밤을 새워 한글로 베껴 쓴 것이 분명했지요. 천민들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책을 가져본 적 없는 그들에게 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배움은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인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업이 끝난 후 부인은 혼자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며 부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신분을 넘어 모든 이가 글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제가 잡혀가더라도 이 아이들만은 글을 잊지 않겠지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생은 부인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홀로 두려움을 견디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인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담장 너머의 구경꾼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대감댁의 아들인 김도령이 정씨 부인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었지요. 김도령은 25의 나이에 주색 잡기에만 빠져 사는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마을의 여인네들을
희롱하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김도령이 정씨 부인의 집 담장 밖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김도령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다니 이것은 분명 수상한 일이었지요.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담장 반대편 그늘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생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령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생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후 김도령은 다시 정씨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수업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광경이오? 김도령의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습니까? 허허, 과부가 천한 것들과 어울려 그를 가르치다니. 이것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도령은 천민들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천민이 그를 배우다니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오. 내가 관아에 고하면 부인은 물론 이것들도 모두 곤장을 맞게 될 것이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김도령이 음흉하게 웃으며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지켜줄 수도 있소. 대신 부인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면 말이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주시오. 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천민들을 생각하니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생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인을 위협하는 저자를 당장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물러가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모욕을 주십니까? 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당히 맞섰습니다. 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훈민정음을 나누는 것이 어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 되겠습니까? 김도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당찬 말씀은 관아에 가서 하시구려. 과연 사또께서 부인의 말을 들어주실는지 보도록 하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이 뒤로 물러서자 김도령은 더욱 거만하게 웃었지요. 사흘 후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생각해 보시오. 내 청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관아에 끌려가 곤욕을 치를 것인지 말이오. 김도령이 떠난 후 부인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마님,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차라리 저희가 관아에 자수하겠습니다. 아니 돼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생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위험에 처해 있었지요. 이생은 조용히 담장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한양에 암행어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새 글을 써서 친구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지요. 이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부인을 지켜내겠다고, 그녀가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흘 동안 이생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양의 친구에게서 답장을 받고 김도령의 평소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김도령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과부를 희롱한 일, 백성들을 괴롭힌 일,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횡포를 부린 일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밤에는 부인의 집 근처를 지켰습니다. 혹시 김도령이 약속보다 먼저 올까봐 두려웠지요. 담장 너머로 부인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생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부인은 홀로 마당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천민들은 두려워서 며칠째 오지 않고 있었지요.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저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부인의 중얼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인이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고 싶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부인을 위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김도령을 처벌하고 부인을 안전하게 지켜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생은 달빛 아래 부인의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지켜내겠노라고 말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도령은 약속한 대로 정씨 부인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둘을 데리고 왔지요. 부인, 생각은 해보셨소? 김도령이 거만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 청을 들으실 것이요? 아니면 관아에 고발당할 것이요? 정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령,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허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 좋소. 그렇다면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소. 김도령이 돌아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관복을 입은 관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생이 따랐지요. 부인은 깜짝 놀라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선비였지요. 어사나리, 바로 저자가 정씨 부인을 협박한 김도령입니다. 이생이 김도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도령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사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을 대감의 아들이라는 자가 과부를 협박하여 수청을 강요하고 백성들의 배움을 막으려 했다 하니 이 무슨 악행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단지 국법을 어지럽히는 일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김도령이 변명했지만 어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모든 정황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 내가 부인을 협박한 말, 천민들을 모욕한 행동, 모두 증거가 있느니라. 부인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이생이 증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저자는 대체 누구이며 어찌 이 일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김도령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어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불법으로 남의 집에 침입하여 협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생은
그 정황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했을 뿐이니라. 그렇다고 해도 과부가 천민들에게 그를 가르친 것은 분명 문제 아니오? 김도령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엾게 여겨 만드신 문자이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문의 정신이니라. 어사는 김도령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3년 동안 유배 보내라 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으니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반성토록 하여라. 김도령은 끌려가면서도 이생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생,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하지만 그의 협박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요. 정씨 부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이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끌려간 후 어사와 관리들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정씨 부인과 이생만 남았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께서는 누구이시며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이생은 공손히 읍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생은 이 마을에 사는 이생이라 하옵니다. 하오나 저는 선비를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제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실은 소생이 몇 달 전부터 부인의 집 담장 너머에서 부인께서 천민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비께서도 저를 염탐하신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있어 호기심의 담을 넘었습니다. 하오나 부인의 숭고한 뜻을 보고 나서는 다만 가끔씩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부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이 부인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의 아버지인 김대감은 아들의 유배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정씨 부인과 이생,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 김대감은 권세가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어사의 판결이라 해도 뒤에서 얼마든지 이를 꾸밀 수 있었지요. 그는 먼저 관아의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정씨 부인이 천민들을 모아 그를 가르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소. 밤마다 남정네들을 집에 들이다니 혹시 사교를 퍼뜨리는 것은 아니오?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 어사께서 이미 무죄라 판결하셨는데 어찌하오리까? 어사는 떠났지 않소. 이제 다시 조사하면 되지 않겠소? 그리고 이번 일로 사또께서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 김대감은 은근히 사또를 협박하며 뇌물을 건넸습니다. 사또는 결국 김대감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정씨 부인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지요. 이생은 부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다시 친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악행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께서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부인께서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어찌 혼자 짐을 지시겠습니까? 이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씨 부인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천민들의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천민들을 찾아가 협박한 결과였지요. 정씨 부인이 너희들을 꿰어 괴상한 일을 시켰다고 증언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인을 지킬 힘이 없었지요. 머슴 하나가 먼저 굴복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부인께서 억지로 저를 불러 이상한 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천민들도 하나둘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이를 근거로 부인을 신문했습니다. 정씨 부인, 천민들이 모두 당신이 그들을 모아 이상한 글을 가르쳤다고 증언하고 있소. 이상한 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부인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옆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또 밤마다 남정네들을 집에 들이고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지 않소? 사또는 결국 부인에게 곤장 30대와 가택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부인이 곤장을 맞으려는 순간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어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에서 온 상급 관리까지 동행하고 있었지요. 이 재판은 무효이니라. 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또, 그대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김대감의 압력에 못 이겨 다시 조사했구나.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권력에 아첨한 죄인이라.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도령이 부인에게 보낸 협박 서찰, 노비들을 협박한 증거, 그리고 김대감이 사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졌느니라. 이생이 어사 옆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소생이 2달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도령이 부인을 협박한 날, 그가 한 말을 모두 기록했고, 천민들이 협박당하는 과정도 목격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달 동안 이생이 자신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어사는 천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은 협박 때문임을 안다. 그러니 벌하지는 않겠으나 진실을 말하여라. 천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다가 오히려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사는 김대감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대감, 그대는 아들의 죄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저질렀구나. 뇌물, 협박, 거짓 증언 교사, 그리고 관리를 압박한 죄까지 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났느니라. 김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급 관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파직하고 김대감은 모든 관직을 박탈한 후 재산을 몰수하라. 그리고 아들 김도령의 유배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하라. 상급 관리는 사또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파직은 면하되 스스로 사직하라. 관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구나. 사또는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습니다. 김대감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며 김대감은 말했습니다. 내 욕심 하나가 한 여인의 삶과 이 아비의 벼슬을 함께 망쳤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망나니 아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침내 모든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씨 부인은 이생을 찾았습니다. 선비, 제가 몰랐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달 동안 저를 지켜주셨다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께 오히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는 단지 호기심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부인을 의심했지요. 하오나 부인께서 천민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생은 부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하오나 김도령이 부인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이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소생은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부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생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천민들까지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부인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지요. 천민들도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희가 마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은 천민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압니다. 다시 함께 글을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의 집에는 다시 배움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며칠 후 이생은 다시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이생이 공손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생이 부인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존경이었습니다. 하오나 지금 소생의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이생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는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생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담장 밖에서가 아니라 담장 안에서 함께 아이들의 앞날을 밝히고 싶습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비께서는 저 같은 과부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비, 제가 천민들을 가르친 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뜻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신분을 넘어 모든 이가 그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소생도 그 뜻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했습니다. 천민들도 기뻐하며 부인을 위해 노래를 불렀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생과 정씨 부인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인식이 끝난 후 이생과 부인은 그 집을 배움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이생이 양반의 자제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밤에는 부인이 천민들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양반의 자제부터 천민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글을 배웠지요. 어느 날 이생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처음 제가 담을 넘어 당신을 염탐할 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선비께서 2달 동안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도 어사께서 오신 그날에야 알았지요. 그렇군요. 소생이 몰래 지켜본 것이 부인께는 실례였을 텐데요. 아닙니다. 선비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저와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생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이 기묘하다고 여기던 그 웃음소리는 이제 마을의 희망을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지요. 이생과 부인은 마당에 서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배움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선한 마음은 더 많은 선한 마음을 낳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숨길수록 밝아지고 욕심은 숨길수록 추해진다고 말이지요. 정씨 부인은 자신의 선행을 숨기려 했지만 그 덕은 결국 세상에 드러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김도령은 자신의 욕심을 숨기려 했지만 그 추함은 결국 모두에게 드러나 벌을 받았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